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러시아가 그 제공권마저도 장악하지 못했을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를 보면서 많은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분석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왜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러시아가 그 제공권마저도 장악하지 못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1990년 이후에 군사작전의 1, 2, 3라 그러면 첫째가 제공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확보된 제공권으로 상대방을 제압을 시켜서 그 화력과 그 기세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짧은 기간에 종결시키는, 이런 것이 강대국의 전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째서 미국 다음으로 강하다는 러시아가 이 제공권을 아직까지도 장악을 못했을까요? 특히 이제 곧 우크라이나군이 F-16을 보급받게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 항공기들이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몇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러시아 조종사들이 서방 세계 조종사들보다 비행 시간이 한 50%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약 한 100시간 정도를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또 미국 같은 경우에 한 200시간이 좀 넘습니다. 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죠. 그래서 조종사들의 경험이 확실히 부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역시 항공기에 대한 정비, 각종 물자에 대한 보급, 이런 것들이 서방 세계의 기준에 못 맞췄다는 거죠. 아울러서 서방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항공기의 어떤 추락 능력, 즉 이륙할 수 있는 그런 운항률이 그런 정비와 물자의 보급으로 상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러시아군이 정밀 유도 폭탄, 정밀 유도 무기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항공기로부터 투하되는 그 흔한 GPS 폭탄, 또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레이저 추적 그런 폭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상 공격을 항공기가 거의 소위 말하는 그 덤밤, 그냥 가속도와 고도만을 의존한 계산에 의해서 투하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적의 목표를 공격하기 전에 고고도가 아닌 저고도로 내려와야 되고, 또 마지막 종말 단계에는 항공기를 일정한 항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적의 대공사격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공격하기 전에 서방으로부터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조기 경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여러 방공 무기들이 기존에 점령하고 있던 진지를 변형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기계획 표적들에 대해서 미사일이나 폭격을 가했을 때 공터에다가 공격을 한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무기가 발사가 되니까 결국은 러시아 항공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랑이 제한이 됐고, 그 제한된 회랑에 집중적인 대공망을 구성해서 많은 러시아 전투기들이 격추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의 러시아 항공기들이 이륙을 못하고, 그렇게 러시아 항공기의 운항이 제한을 받으니까 더 이상의 제공권 확보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현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도탄을 계속 쏘아두고 있는 모양인데 벌써 3,000발 이상을 쏘았고 미사일이 부족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민간인을 살상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상에 13살짜리 어린이가 러시아군의 미사일을 맞고 사망하는 그런 모습은 세계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제공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도 이러한 것을 잘 보고 정밀 유도 무기의 확보와 또 조종사들의 훈련, 정비, 이런 것에 많은 신경들이 쓰이고 투자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